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성수동 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성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 상인용 질문지의 구성, 그리고 설문 결과, 결론 이 네 가지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은 도시 공간구조 측면에서 점이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지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서 공장 입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성수동은 1960년대부터 중공업지대가 형성이 되었고 1990년대에 재화산업의 집적지로서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생산 및 유통 환경이 변화되었고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신규 노동자 유입 부족, 노동 조건 및 환경 열악, 판로 협소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지역이 전반적으로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성수동은 이제 왼쪽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서울숲, 한강 등의 인접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분당선과 2호선을 포함한 우수한 교통 여건, 그리고 도심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2호선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분당선인데요. 각각 성수역과 서울숲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적 측면에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또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의 활성화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인 대림창고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지가 또는 임대료의 상승이 있고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 단점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성수동은 이태원의 경리단길이나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 등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발생 지역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수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량적인 접근 방법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원주민의 의견과 같은 미시적이고 질적인 측면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수동 2가 세부적으로는 가죽거리와 카페거리입니다. 이 성수동 2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왼쪽은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던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지 기반의 인터뷰를 활용하였고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업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설문 대상은 성수동 내에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의 업종은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구매 및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상인용 설문지의 구성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면 인구의 이동, 그리고 물리적 환경 개선, 임대료 상승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지역 활성화에 따라서 창업 횟수의 상승과 영업 기간의 단축 등도 쉽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에 착안하여서 이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변화 양상을 담기 위해 인구 측면, 경제 측면, 그리고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서 질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측면 설문 구성입니다. 인구 측면의 질문 문항은 위에 세 가지로 현재의 주거지, 그리고 통근 시간, 가구 구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거지와 통근 시간을 묻는 질문은 이제 인구 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의 전입과 원주민의 퇴거 등 인구 이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주거지의 상업화를 야기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구 구성을 묻는 질문은 젠트리파이어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젠트리파이어는 주로 연령층이 높지 않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데이빗 레이는 이에 대해 가구의 크기가 작고 기성시가지의 근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거지, 통근 시간, 가구 구성을 묻는 질문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변화하는 인구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측면 설문 구성입니다.
경제 측면의 문항은 왼쪽에 보시는 9가지로 영업기간, 과거의 영업위치, 임대료, 과거 건물의 용도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업기간과 이전 영업위치를 묻는 질문은 지역 그리고 상업활동의 활성화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상업활동이 활성화되면 업종 변경, 신규 창업자의 증가, 기존 임차인의 퇴거 등으로 인해 창폐업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곧 영업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점의 소유와 임대 형태를 묻는 질문과 그에 따른 하위 질문은 임대료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상승은 다양한 연구에서 기존에 지적이 된 바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해서 성수동을 만약에 벗어나야 한다면 어디로 이주할 것인지를 물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건물의 용도를 묻는 질문은 성수동의 지역성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성수 1가 2동과 성수 2가 3동의 일부 혹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건물의 용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이 성수동의 지역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 측면 설문 구성은 위에 보시는 3가지 질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주변 환경의 개선 여부, 그리고 개선된 점, 악화된 점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어메니티 등 질적 환경도 개선되는 것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설문 결과입니다. 먼저 인구 측면 설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답변은 44명이 응답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15명이 성수동 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성수동을 제외한 성동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즉 성동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6명으로 약 40%의 비율을 보였는데 나머지 약 60%는 성동구 외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동구 외부의 주거지는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송파구 등으로 성수동 혹은 성동구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인접하여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성수동 외부에 거주하여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저희가 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근 시간에 대한 답변은 주거지가 성동구 외부에 위치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통근 시간도 자연스럽게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명의 응답자 중에 1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은 약 8명으로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10분에서 20분은 9명, 20분에서 30분은 15명, 30분 이상은 13명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통근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가구 구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구 구성의 경우 기존 연구된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을 보인다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0명의 응답자 중에 10명, 약 25%만 1인 가구의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인 이상 가구는 24명으로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직 진행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 측면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성수동 내부보다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업적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측면 설문 결과입니다. 먼저 영업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업기간에 대해서는 46명이 답변을 했는데 1년 이하 14명, 3년 이하 11명, 5년 이하 8명, 그리고 5년 이상 13명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성수동 일대의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초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즉 신규 창업자가 증가하여 영업기간이 5년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 약 7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영업 위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 영업 위치에 대해서는 23명이 답변하였는데 이 중 15명이 성수동 외부에서 이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기관과 함께 고려를 해보면 성수동 외부에서 이 외부 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용산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수동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 이외에 서울 외부, 남양주, 포천, 그리고 런던에서도 성수동 내부로 유입된 경우도 저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이전 이유에 대한 답변은 현재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역 주민들이 성수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들어왔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동종업종의 집적, 그리고 성수동의 활성화, 또는 성수동의 활성화를 예상한 지인의 추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성수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활기를 띠는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수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점은 많은 유동인구, 교통편리, 그리고 동종업종 집적, 상권 발달, 지역의 다양성 등이 나왔고요. 단점으로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가판대 도둑 문제가 있다. 주차 문제, 그리고 카페 입점 후 가죽 공장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으로 고충을 겪는 상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점의 소유 형태와 임대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39명이 소유 형태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이 중에 4명을 제외한 35명이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임대료는 26명이 답변을 하였는데 50만 원에서 한 달 1,000만 원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중 과거 임대료에 대한 답변은 10명만 제시했습니다. 임대료 변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상점 G가 약 220%의 증가율을 보인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점 F가 114%의 증가율,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들이 모두 임대료의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할 지역에 대한 답변은 임대료가 더욱 상승해서 성수동을 벗어날 경우 이전할 지역을 묻는 질문에 9명이 답변을 하였는데요. 서울시 외부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한남동, 서울시 근교로 가겠다, 화양동으로 가겠다, 아니면 폐업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자들의 주거지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주거지와 연결해서 고려를 했을 때 주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 근처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건물 용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 건물 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29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중 11명이 이 건물이 과거에는 공장이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준공업 지역인 성수동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림창고가 가장 유명한 사례인데 이 대림창고와 같이 과거에 공장을 개조해서 상업적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림창고 이외에 저희가 카페 멜로어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이도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카페 멜로어인데 이 과거 공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 출입하는 철문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더욱더 확연하게 이 공장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과거 문이고요.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상당히 공장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측면의 설문 결과입니다. 이 주변 환경의 개선 여부에 대한 답변인데 매우 개선되었다는 답변과 개선되었다는 답변이 총 29명으로 약 70%의 응답자가 주변 환경의 개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선된 점으로는 젊은 층 유동인구의 증가, 그리고 상권의 다양성 증가, 3D 업종의 퇴거, 지역 활성화, 신규 건물 증축 등이 있었고 악화된 점으로는 임대료 상승, 주거지역의 감소, 건설공사에 따른 먼지 발생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인구 유입의 둔화라던가 통근 시간의 증가, 상점의 평균 연령 감소, 이는 창폐업 횟수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 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은 대부분 주변 환경, 물리적 환경이든 질적 환경이든 이 개선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역 변화를 겪으면서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이 원주민의 퇴거와 직결되어서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만, 이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단점만 존재하는 그런 무조건적으로 방지해야 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변화하는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질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반영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김종성 선생님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성수동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이전에 박종희 선생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인터뷰 시간이 어떤 영업 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인터뷰 하시는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주민 인터뷰보다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가, 설문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과정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카페거리와 가족거리를 이렇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현장 답사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원래 예정되었던 건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습니다만, 그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왜 와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냥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미안해 하시면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라, 그냥 커피 먹고 가라, 인터뷰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100명을 기획을 했었는데 총 46분이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답사를 했던 저희 연구원들 중에 한 명은 그날 커피만 4잔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지역 상인들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커피 먹고 가라라고 하면서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확인하지 못했던 이런 질적 측면들도 확인을 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기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되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많이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들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들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도시재생 연구를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되게 관심도 많고, 많은 논의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성수동의 사례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입장에서 살펴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화의 수단으로서 이제 많은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에서 원주민들의 어떤 그 내몰림 현상이나 또 지역 공동체 파괴, 뭐 지역 정체성을 상실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최근에는 또 그 성수동 사례를 보면은 뭐 서울숲 인근에 성수동에 입주했던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오히려 젠트리파이어가 돼서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뭐 가속화시킨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지역의 또 긍정적인 측면이
바뀌는 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탈신자유주의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도시 공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로 발생된 이런 문제의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성수동에서 그런 이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양면적인 입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성수동의 사례에서 어떤 새로운 상생 방안의 그런 공존의 그런 것, 모색 방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이 성수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문헌 탐독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들도 많이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되게 많이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이 연구가 아무래도 좀 일회성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계들은 존재하겠지만,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가서 그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뭐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을 한다면 그런 이 장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예,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질문 예, 있으신 분. 네. 예, 저는 여기 지금 회의장에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여기 참석하게 된 건 여기가 뭐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찮게 와서 회의 참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울산에서 도시재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에 있는 권태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실제로 또 총괄 코디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조심스러운 거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영주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반영선 코디네이터 분께서는 어디 강연에 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역의 유해 시설들을 쫓아내는 데는 이 젠트리피케이션만큼 좋은 곳이 없었다.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남으로써 유해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을 좀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의도와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느 상관관계가 이게 잘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유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기존의 계획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의 계획에 수립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조심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뭐 정답을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한번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의 계획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사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또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 원주민의 퇴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토종합계획을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 학교에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국토종합계획에 좀 어떤 식으로 담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받은 답변도 저는 되게 어렵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향후 연구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야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혹은 이 주민과 상생할 수 있게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이 퇴거된다는 것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막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연구 계획으로 이 퇴거 원주민을 어디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네, 아까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늘 그런 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죠. 지금 박사 과정이시니까 네, 젠트리피케이션 하나만 연구를 해도 상당히 큰 연구긴 한데 네. 이제 뭐 계획적인 부분과 관련을 좀 지어서 잘 해보시면 나중에 좀 써먹기가 상당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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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젠트리피케이션에 좀 관심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분야가 아니라서 뭐 자세하게 어떤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주소 들은 바로는, 예, 사실 제가 대학원 생활 할 때만 해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개념처럼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어디 좀 외국에서 갔다가 공부하고 와 보니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네, 어떤 맞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시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뭔가 돌고 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론적 백그라운드 어떤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흐름이 어떤 식으로 왔었는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논문과 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젠트리피케이션 개념 도입되면서 그 당시 어떤 개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좀 변형이 됐다. 그런 것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영국에서 루스블레스가 1964년도였나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이제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노동자 계층의 주거지 변화 과정을 좀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본격적으로 됐던 게 한 80년대쯤, 이제 데이비드 레이의 이제 수요자 측면 접근하고, 그다음에 닐 스미스의 공급자 측면 접근으로 이렇게 양분되면서 그때 가장 활성화가 되었었고요. 사실 그때의 문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살펴보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주민의 퇴거가 수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00년대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인 접근까지 접목이 되면서 저는 이 수요자 측면 접근, 공급자 측면 접근, 그리고 정치적 측면 접근, 이렇게 세 가지를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제 기존 선행 연구의 큰 세 가지 갈래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된 것은 가장 최근에 오면서 이제 원주민의 퇴거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태원이라던가 지금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원주민의 퇴거가 가장 이슈가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부정적인 현상으로 많이 여겨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게 된 데에는 뭐 신문 기사라던가 뉴스라던가 이런 언론들의 보도와, 그리고 지금 그 정부라던가 혹은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업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좀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